김부식 시인의 문화교실. 청록파 시인 조지훈 씨의 그 영향의 고향이고, 그리고 또 오일도 시인이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문열 소설가도 영양 사람입니다. 영양에는 큰 인물들도 있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그냥 시를 좋아하는 그런 작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탄생된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악, 미술, 문학 같은 이런 이 문화를 보면 사탄들이 가장 많이 침투하는, 그래서 뉴에이지를 통해서 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술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곳에 우리가 각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곳에서의 바른 예배 음악과 또 그 바른 미술, 그리고 바른 문학을 심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뉴에이지 그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릴 때 한적한 곳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혼자서 이렇게 그 어떤 사물을 굉장히 깊이 바라보고 느끼고, 또 강가에 가서 냇물 흐르는 그 흐르는 소리와 또 냇물 흐르는 그 모습들과, 그리고 부딪히는 그 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 어떤 사물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또 노래도 좋아하고 또 그림을 또 이제 그리는가 이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에 교실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운동하러 나가고 저는 교실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이제 도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혼자서 교실에 앉아서 이제 1시간 동안 풍금을 쳤어요. 발풍금을 치고 계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서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치고, 그렇게 혼자 연습하다가 중학교 때 교회 반주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그런 음악가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도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림도 지금 그리고 있고, 또 글도 혼자서 이제 글을 많이 썼어요. 어릴 때부터 산문을 많이 써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글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배운다는 어떤 그런 그 공통점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느낀 점들을 잘 모으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메모를 해야 돼요. 수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형식을 따지지 않고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느낌, 그런 체험을 작가의 그 생각대로 쓰는 이게 산문 형식의 글이에요. 시도 뭐 여러 가지 형식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문 시도 있지 않습니까? 수필도 마찬가지로 이 산문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필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필의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면 좋아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글쓴이의 개성,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인칭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체험의 문학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없는 것은 거짓된 이제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거짓된 글은 굉장히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문학적인 가치가 없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된 언어. 이 절제된 언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대로 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글들을 그냥 써나간다면 뭐 하루에도 수십 편의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절제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들을 다듬어야 될 것인가, 제거하고 또 다듬는 그런 이 작업, 이것이 절제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여과. 그러니까 수필은 사실 소설과 달리 굉장히 이 작가의 그 인품이 드러나는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글 쓸 때도 이 작가로서 품위를 가지는 인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철학, 그 작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유하는 습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릴 때에 어떠한 사물을 보면 굉장히 깊이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제 쓸 때도 그 사물을 굉장히 오래 보고 그 사물의 뒷면 그리고 사물의 내면까지 바라보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그 장면이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해학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유머, 위트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작가의 느낌,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이제 수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수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어떤 체험이에요. 경험이죠. 이 사건과 경험을 우리가 정말 좋은 소재로 삼아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제 수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필은 보통 이제 뭐 짧은 것도 있어요. 짧은 것도 있지만 보통 원고지 200자 원고지에 15장 정도에 되는 분량으로 보통 이제 뭐 12장에서 15장 정도의 분량으로 쓰는 것이 이제 수필이고 수필은 문학이죠. 문학이고 그리고 이 문학은 예술이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예술은 곧 창작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 작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새로이 어떠한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필은 이미지와 서사를 창조해 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장면 하나하나를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이제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재나 그리고 그 사건,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소설은 상상 속의 창작이지만 수필은 상상 속의 창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을 통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수필이 사실은 우리가 시보다 쓰기 쉽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그 비유법이나 이 다른 것을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필은 그냥 내 체험, 내 경험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문학은 표현력이와 이 수필은 인품,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필은 굉장히 인품이 중요하고 이 글 쓰는 것이 어떤 저질스러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수필은 개인의 어떤 개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 성격, 개성, 그리고 결국 이제 인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수필은 그 문학적인 것이고 예술적인 요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수필은 그 느끼게 하는 것이고 에세이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에세이는 사실 이제 서양적인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에세이는 철학적이에요. 에세이는 철학적이고 수필은 문학적이다. 예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거 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5월 피천득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치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21살 나이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드러져 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얻었도다 애정의 고통을, 버렸도다 애정의 고통을.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게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를 보면은 거기에 이 5월에 대한 그 예찬, 실록의 예찬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을 그런 글이 있거든요. 이 피천득 시인은 사실 수필로 유명한 분입니다. 중국에서 학교도 하고 또 영어를 전공해서 영문시를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해서 시가 굉장히 절제가 되고 정말 그분의 인품이 들어간 그런 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수필 그 연인도 있고 여러 이제 수필이 있는데 이 5월 수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여러분들이 그 수필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이 수필을 보면서 이 수필이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 써도 사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그냥 흘러가는 그런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문장 하나하나마다 어떤 시적인 시어가 들어간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그 글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5월 이 탐구를 보면 이 21살의 그 젊은 청년이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이 고통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절부절하다가 집 밖을 뛰어나가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차를 탔는데 그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이 피서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서지에서 이 깜깜한 그 어두움이 있는 그 피서지에 내려진 이 청년이 우두커니 지금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밤새도록 그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을 이제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서 해가 떠오르고 세상이 좀 밝아졌습니다. 환해지면서 사물들이 모두 이 청년의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이었던 이 청년의 눈에 어떤 이 세상에 그 살아있는 그 생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의 이 눈에는 이 두 가지가 보였죠. 그 뒤집혀 있는 보트와 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고개를 들어서 자기 앞에 것들 바라보자가 더 멀리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정말 파도가 치고 바다가 있는데 그 너머에 섬이 있었는 섬. 그래서 이 섬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은 실록, 푸르른 그 생생한 색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의 삶이 눈부시게 다시금 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록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록이 이 청년에게 생명력으로 이제 다가갈 때 이 청년은 눈부신 실록을 만나고 생명력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자신을 향해서 달려온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청년은 자기의 삶을 사랑해야 되겠다,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중국 시인이 이 모래 위에 글씨를 써놓고 그러니까 시를 쓰고 이제 죽은 그 시가 지금 나와요. 이게 그 중국 말로는 이렇게 읽어요. 得了爱情痛苦. 이거는 사랑을 얻어도 고통이요. 失了爱情痛苦. 사랑을 잃어도 고통이다. 이거는 이게 이 한어 한자가 아니고 제가 중국어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중국의 이 죽은 시인의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죽지 않고 돌아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이 글씨를 써놓은 이 글씨가 결국은 파도를 치고 흔적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그래서 그 지워진 자리에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희망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 오늘 또 이 짙어진 6월이면은 6월이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이 우거져서 정말 삶의 어떤 그런 욕망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낙심되었던 어제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희망과 삶의 어떤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 보니까 6월이 되면은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정열적으로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 글의 처음인 5월로 다시 돌아가요.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수필을 쓸 때도 그냥 사건 내용을 줄줄이 그냥 엮어가는 것보다도 그 사건이 그 얘기하고 싶은 뒷면에
어떤 뜻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의 졸작이지만은 게임 좀 읽어보셨죠? 아까? 네. 예. 중간을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을 쓸 때 앞에 제시한 그 어떤 여기는 주제는 지금 현재 주제는 이 양꿰임인데 그 양이거든요. 주제가. 그런데 이 흐름을 처음과 끝을 어떤 그 주제를 벗어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이 굉장히 난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그리고 끝까지 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그 정공채 시인이 추천을 저를 해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정공채 선생님의 시는 굉장히 정형적이고 서정적이지만 그 이탈을 하지 않는 아주 그 이 전통적인 글을 쓰신 분이에요. 저도 그 영향을 조금 받아서 제 시가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보다는 수필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만 잘 잡고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그 때 그 시를 이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아서 쓰면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독자 맞춤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눈이 이쁘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눈이 어떻게 이쁘다 하는 이 부분들을 중간중간 맞춰 나가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즐기면서 쓸 필요가 있고 이 서두 여기에 수필 단계별 쓰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 쓰기. 자, 처음에 이게 글을 쓸 때 들어가는 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들어갈 때 방향을 전혀 다른 데서 잡는다면은 글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어떤 그런 그 성격 자체가 어떤 독자의 주의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 주제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를 쓸 때는 주제나 관련 화제를 제시를 하죠. 제시를 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인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두를 쓸 때 정확하게 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을 쓸 때는 우리가 이 그 단락과 단락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 단락이 있는데 그다음 B 단락으로 들어갈 때 전혀 다른 내용이나 이상한 걸로 갖다가 쓰게 되면은 단절이 돼요. 글이 단절되고 전혀 감동을 앞에서 받았던 감동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걸 해나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결말을 어떻게 쓰는가? 결말은 앞에 서두 부분에서 전개해온 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결론을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고 보충을 해야 되고 결말 쓸 때 그리고
남은 과제 앞으로 이 어떠한 부분이 해야 되는 부분과 전망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시사적인 암시적인 것을 여운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결말 쓰는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고쳐 쓰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결말 쓰기 한 다음에 고쳐 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써놓고 고치는 데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쓰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어진 그 초고에다가 이 수정을 해야 되죠. 수정을 하는데 이 문맥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 문맥 흐름을 잘 가다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정한 주제가 일관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겪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써온 뭐 이 소필이나 시를 제가 이제 보고 퇴고를 하게 될 겁니다. 퇴고를. 여러분들도 퇴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퇴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쓴 그 지금 현재 서두, 본문, 결말을 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퇴고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억측 주장을 했다든가 지나친 부분을 또 삭제를 해야 됩니다. 과장이 심한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장이 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글의 그 흐름을 막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미비한 부분, 빠뜨린 부분을 또 보충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글의 순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고할 때는 어떻게 퇴고를 하느냐, 전체 글을 쫙 한번 읽고 전체 글을 퇴고하고, 그 다음에 한 단락 한 단락 나눠서 단락을 또 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문장 수준의 퇴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또 퇴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단어가 모아지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장의 흐름을 잘 우리가 따듬지 못한다면은 정말 그 좋은 수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쓸 때 전체의 흐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저도 시를 하나를 써도요, 그 시를 수십 번 읽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가장 좋은데,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서 이 문맥 흐름이 이상한 대로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부자연스럽지 않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시를 쓰면은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그 시는 노래입니다.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의 흐름을 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시도 똑같이 잘 흘러야 돼요. 흘러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필의 그 구성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필의 4가지 구성 요소, 주제, 제재, 구성,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 때 아주 이제 필요한 거죠.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한 이 전체의 가장 그 중요한 그 흐름을 이렇게 내는 것이고, 제재는 A 요소, B 요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표현. 그러니까 이게 수필에서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하는데, 그 구상할 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제가 있는 글, 그리고 문장이 정화하고 꾸밈이 없는 글. 그러니까 꾸밈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근데 너무 꾸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재를 보는 시각이 신선한가.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이 수필을 쓰는 것이 좋은 수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 정신, 아까 말씀했죠. 수필은 다른 것과 달리 개인의 개성, 성격, 인격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가 정신이 들어있어야 좋다는 거죠. 일상에서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글감은 무한하나 참신해야 한다. 뭐 이런 다 잘 알 수. 긍정적 주제는 인간 존엄과 삶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떤 그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경험한 사건을 제재로 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문학 예술이죠. 문학 예술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인상적인 사건, 그냥 내가 뭐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이런 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인상적인 사건, 아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인상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을 때 좋은 수필이 되는 거예요. 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아마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수필 집을 내면서 그 너무나 참 재미있던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소수민족 지역의 산악지대에 저는 이제 장애인 기술학교를 그 소수민족 지역에 세워주고 거기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산악지대 갔는데 이 산악지대의 사람들은요, 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이 소수민족이 사는 그 산악지대는 해발 한 3,000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제가 올라가는데 반나절이 걸려야 올라가고 반나절이 되어야 내려오는 아주 그 험난한 그런 곳인데 어느 날 우리 그 장애인 제자가 결혼을 한다고 초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제가 캐논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이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진기를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기를 들고 그 결혼 장면을 이것저것 찍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애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들한테 사진을 찍어주고 이게 같이 단체 사진을 찍자는데 단체 사진 다 안 찍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찍냐 하니까 그 사진기에 그 내 혼이 다 들어가서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자기들은 사진 못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그 제자의 결혼식 그 결혼식은요 보통 온다면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틀 3일씩 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전부 다 자기에게 다 싸들고 옵니다. 와서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춤추고 그렇게 그 한 3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진기로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았어요. 너무 인상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인상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저것 막 늘어놓으면 안 돼요. 한 인상적인 사건 한 사건만 가지고 수필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솜씨가 별로 없어서 한국에 가서 이제 그 선교 보고할 때는 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선교사님 이렇게 그 보고하는 걸 보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뭐 두세 가지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착 가서 이 보고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일 한 거를 다 넣으려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선교지에 분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건들을 많이 엮지 말고 하나를 잘 엮어서 글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참 이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이 글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수필을 쓴다면 좋은 수필을 이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감을 만들 때, 글감을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글감들을 모아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글의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가 선명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가 선명하지 않으면은 그 글은 사실 그 죽은 수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성. 그러니까 수필은 거짓이나 허황된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 독창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그 글감을 모은 그런 것들이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철학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감동. 그래서 이런 것도 볼 때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통일. 논지의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이나 단락을 연결할 때 이 연결성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표현하고 글을 쓸 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깨끗하게 이제 글을 써야지 지저분하고 막 길다고 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을 봤잖아요. 아주 명료하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설명하다 보면은 설명할 때 그냥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쉽고 간결하고 이렇게 글을 따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사적인 표현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수필은 읽기 쉬워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우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철학적인 내용이나 그렇게 그 어려운 내용이라면은 그 수필이라기보다는 사실 에세이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에세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문장 우리가 쓸 때 마침표를 찍잖아요. 마침표 찍는 그 한 문장을 너무 길게 했으면은 뭐 했고 뭐도 뭐 이렇게 해서 점을 안 찍는 거예요. 점을 안 찍어. 그러면은 너무 길어요. 50자를 넘으면 안 돼. 그렇게 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결하게 문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읽을 때에 그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호흡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글이 산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수필은 이게 강한 인상을 줘야 돼요. 이 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줘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1980년도에 태국의 그 까렌족한테 갔는데, 까렌족들이 미얀마에서 많이 넘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까렌족들의 그 합창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배운 발성법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자기들만의 민족만의 발성을 가지고 합창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3부 4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2부를 해요. 2부를 하는데 한 파트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냥 흐르고 다른 파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른 합창단에서 들을 수 없었던 굉장히 놀라운 그 화성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이 묘적이 있어요. 중국의 묘적은 또 아주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데 똑같아요. 그 아렌족하고 같은 그 음악을 하는데 제가 그 음악을 이 소리를 합창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느낌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그 소재를 가지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내가면 굉장히 좋은 수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필은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예술성. 그 아까도 얘기했죠. 수필은 문학이고 문학은 곧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술은 뭐예요? 예술의 그 정의는 창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하나 써도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수필을 쓸 때 그 인격이 들어가서 이 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그 진솔한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수필이 있어요. 좋지 않은 수필. 좋지 않은 수필은 표현이 굉장히 아주 졸렬한 글입니다. 예? 이거는 문학적으로 실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도 막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의미도 없는 것을 횡설수설해가지고 막 그냥 길게만 쓰고, 그러면 읽고 나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글을 왜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아주 졸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수필은 교훈적이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글이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막 글에다 나타내고 또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체험만이 가장 정확한 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내세우는 글은 독자에게 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개성이 없는 평범한 글. 아까 얘기했죠.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독창적이고 이 개성이 넘치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데, 개성이 없는 그냥 단조로운 문장으로만 쭉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지루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범한 글이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잘 따듬어지지 않는 글. 그럼 우리가 글을 쓰는데 아까도 글 쓰는 쭉 설명했잖아요. 마지막에 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따듬어지지 않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따듬어야 돼요. 마지막 글을 잘 다듬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도끼로 이렇게 깎아내듯이 군더더기를 다 깎아내고 따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퇴고를 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고가 혼자 하기가 힘들 때는 사실 잘 아는 친구와 글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퇴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필은 그 글 쓴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글 속에 담긴 이 주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문장, 그리고 작가 자신의 사상, 그리고 인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좋은 수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쓸 때 정말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필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